이제 저는 요 책 중에서 책에 팁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한된 시간이어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아주 조금 더 핵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. 우선 공인된 소아정신과 전문의에게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. 네. 마찬가지로 저 같은 임상심리 전문가, 특히 소아 아동을 본 임상심리 전문가가 함께 심리평가 보고서를 써주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. 자,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. 제가 만났던 많은 ADHD 아이 중에 ADHD가 아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. 최근에도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제가 근무하는 센터는 ADHD를 위한 아이는 아닌데 좀 힘든 아이 이제 그 범죄 피해 당한 가족의 아이를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에요. 얘는 가족도 없고. 그래서 이제 다른 후견인이 봐주시는데 어쨌든 자, 애가 ADHD였다는 거예요. 지적 장애였다는 거예요. 근데 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. 애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사료회의 하면서. 그래서 평가서를 보고 보니까 참 좀 안타깝게 ADHD가 아니었어요. 그때부터 약을 끊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계속 약을 못 먹었던 거였어요. 그래서 정말 정확한 진단은 필요하다.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할 때 필요한 거는 그 어떤 표준화 질문지도 하지만 아이의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행동 관찰. 그다음에 이 아이가 그동안 이렇게 성장했던 거에 관련되는 성적표가 꼭 성적이뿐만 아니라 생활 기록부를 보는 거죠. 자, 우리 아까 진단 기준 봤잖아요. 12세 이전에 아이가 보이는 특성, 2가지 이상 장면에서 이런 거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거죠. 그렇죠? 네. 그다음에 이제 우리 책의 저자는 사실은 막 비싼 돈을 들여서 MRI나 PET나 뭐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. 필요하면 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진단을 하는데 필수적인 건 솔직히 아닙니다.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 또 임상심리 전문가와 함께 자 정말 진단하는 데 꼭 필요하다 싶은 검사를 하는 거를 권유하고요.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약물 치료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합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ADHD 아이들이 힘든 게 동반 질환, 공존 질환이 많다는 거예요. ADHD만 순수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. 50%에서는 컨덕 디스오더라고 하는 품행 장애나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ODD라고 하는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라고 해서 정말 말 안 듣는 제가 옛날에 이 ADHD와 ODD를 있는 아이를 병원이 아닌 다른 센터에서 치료 한번 해봤는데요.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그것도 지능이 120 넘는 아이를. 굉장히 힘들었거든요.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공존 질환이 꽤 많아요, 사실은. 네. 그다음에 정서적인 것도 많아요. 3분의 1에서 우울장애, 그다음에 25%에서 불안장애, 그리고 학습장애를 같이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. 아까 그 뚜렛장애라고 하는 게 이제 틱이 네, 음성틱하고 행동틱이 네, 이제 장기간 지속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뚜렛장애도 같이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특히 학습 장애가 ADHD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공존인지 뭐가 더 두드러진지를 봐야 되거든요. 실제로 역사상 학습 장애하고 ADHD는 MBD라고 해서 Minimal Brain Dysfunction이라고 해서 정말 뇌에서 뭔가 뭐 엄청난 뭔가 구조에 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미세하게 되뇌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함께 이렇게 네. 그 ADHD하고 러닝 디스오더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카테고리로 넣은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좀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랍니다. 그죠? 네. 자, 수용을 위한 팁. 아동의 ADHD를 받아들여야 됩니다. 자, 어떻게요? 내 아이에게 혹은 내가 가르치는 우리 교실에 우리 그 아동에게 ADHD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가장 맞는 최선의 양육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. 자, 이 밑에가 중요한 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가 혹시 얘가 이런 게 내가 뭐 잘못했나? 특히 이제 저를 포함하여서 여기 계시거나 또 이렇게 우리 앞으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
일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. 그러면 내가 그때 애를 제대로 못 봐줘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어쨌든 이 아이에게 가장 맞는 최선의 양육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좀 보고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. 결론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마가 일을 해서 잘 못 봐줬다고 애가 ADHD 되지는 않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자, 그다음에는 또 아동을 탓하지 않기. 우리 아까 그 오해 부분 보셨잖아요. 아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. 그죠? 어떻게 해요? 뇌 기능의 장애, 전전두엽, 신경 전달 물질.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돼요. 그래서 그거가 네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아이한테 탓하거나 아이를 비난하거나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관계만 악화시킬 뿐이죠. 네. 자, 그러면 또 수용을 하기 위해 어떤 팁이 필요할까라는 것은 일상생활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기입니다. 완전한 치료, 완벽한 치료를 찾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아동의 일상생활이 잘 돌아가고 우리 가족 구성원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. 이 세상에 안타깝게도 마법적인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자, 결핍 중심보다는 뭐라고 돼 있죠? 강점 중심의 접근. 쉽진 않죠. 하지만 찾아보면 됩니다. 자, 뭔가 이 아이가 잘하는 거.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도움이 돼요. 자, 제가 ADHD 아이들 그때 이제 치료할 때 보면 잘 잊어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혼나고도 돌아오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. 그거 되게 강점인 거잖아요.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. 그래서 강점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그리고 혹시 이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적절하지 않다면 아동을 바꾸는 것보다 때로는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. 쉽진 않지만.